제가 저번에 한 3월 달에 한번 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도 많이도 와주셨는데, 오늘도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할 거는 그때 했던 내용도 좀 일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랑 이제 같이 해서 주식 투자를 이제 어떻게 좀 준비할지, 그때는 이제 굉장히 기초적인 것만 해서 그냥 끝났는데, 오늘은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한번 준비를 할지 한번 언급을 드리기 위해서 좀 자료를 준비해 봤고요. 보시면, 요건가요? 네. 오늘 할 거는 이제 그 주식의 정의, 그 다음에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를 위한 준비. 사실 이제 여기 기업 분석, 가치 평가, 시장 평가, 장기 투자인데,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닌데, 지금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저거를 꾸준히 메모하는 게 정말 왜 중요하냐면 저도 매일 메모를 하거든요.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이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자기 머릿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거 외운다고 외워지지도 않고 매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아까도 뭐 SK나 뭐 포스코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그런 보고서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메모를 해놓고 담아놓으면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 머릿속에 이게 업데이트가 돼요. 아, SK가 이랬는데 지금 뭐가 바뀌고, 지금 보고서 보면 또 바뀌고. 근데 이게 좋은 쪽으로 바뀔 때는 주식을 사면 되고, 아, 좀 안 좋아지는구나. 그러면 좀 기다리면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메모하는 게 진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주식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식의 이제 정의는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주식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그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하는 건 유통시장이에요. 유통시장이고, 우리가 보통 발행시장이 있어요. 발행시장, 유통시장인데, 여기는 이제 제가 발행시장을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치킨집을 창업을 할 때 한 2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이 만약에 1억이라면, 나머지 1억을 어디서 좀 충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고, 친구한테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투자를 받으면 돼요. 예.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내가 1억 원을 빌린다고 치면 내 돈 1억 원은 자본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은 무조건 자본입니다. 그리고 빌린 돈은 그냥 부채예요. 그냥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재무제표에서 가장 기본이 그냥 이거예요. 이 공식이에요. 자본 플러스 부채 자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내 은행 계좌에 1억이 있는데 5천만 원은 내 돈인데 5천은 은행에서 빌린 돈이면, 그러면 그 5천만 원이 자본, 부채가 5천만 원. 그래서 내 총 자산은 1억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좀 재무제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2억 원 가지고 이제 보통 대부분 이렇게 많이들 하실 거예요, 아마. 치킨집 창업을 할 때. 근데 이제 요건 뭐냐, 이게 이제 주식입니다. 우리가 뭐 이제 다음에 카카오뱅크도 뭐 상장을 할 텐데, 상장하는 기업들은 다 뭐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돈 지금 1억 원이 있는데, 일단 내 친구 10명한테 1억 원씩, 1억 원을 받았다고 쳐볼게요. 각각 1,000만 원씩 투자를 한 거예요. 1,000만 원씩. 그게 이제 자본금이고, 그래서 이건 빌린 돈이 아니니까 둘 다 그냥 자본금이에요. 그러면은 2억 플러스 0원. 그 결론은 자산은 2억이죠. 예. 근데 이제 10명의 투자자가 1,000만 원씩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나는 치킨집을 창업하고 돈을 받았어요. 일단 1억을.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인데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은행에서 빌린 거는 내가 이자를 주지만 이 사람들한테 이자를 줄 필요가 없어요. 주식을 주면 돼요. 그래서 보통 액면가라고 하는데 이제 그 액면 가격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5천 원에 보통 발행을 해줘요. 한 주에 5천 원짜리를 1억 원이면 2만 주가 돼요. 그죠? 예. 2만 주가 되니까 이게 이제 1억 원이 되는 거고, 근데 각각 10명이니까 2천 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5천 원짜리 주식을 2천 주씩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이제 그 거래가 완료가 되고,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공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IPO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액면가 5천 원짜리 주식을 이렇게 나눠주고,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투자자들을 모집을 할 때는 이건 이제 회사가 처음 설립할 때고, 실제 이제 회사가 상장을 할 때는 공모가를 이제 그 딱 만들어 놓고 공모주 청약을 받죠. 그때는 액면가가 5천 원이어도 뭐 어떤 기업들은 5만 원에 공모가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럼 이제 초기에 이렇게 투자했던 투자들은 대박 나는 거죠, 진짜. 예. 근데 어쨌든 이제 회사는
이런 식으로 탄생을 해요. 주식회사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주식은 뭐냐? 그 회사가 창립을 했을 때 어쨌든 이제 그 투자자들 모집을 하고 그 투자자들한테 내가 돈을 받는 대신에 주식을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주식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주식이 뭔지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주식은 주식이지. 그런 분들이 많은데 주식은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죠?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은 뭐죠? 다른 게 아니라 요새 뭐 암호화폐도 하고 되게 많이들 하시는데 결국 그 기업에 투자하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킨집에 투자하고 한 주당 나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5,000원 가치 주식을 받고 5,000원 가치의 주식을 주고 1억 원을 받고 그래서 왜 주식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돈을 은행에서만 빌릴 수가 없어요. 은행은 또 금리가 있으니까 이자도 줘야 되는데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활성화되면 경제에도 왜 좋냐면 이런 기업들이 창업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회사들을. 예, 투자자들 모집하기도 너무 좋고 이 자금을 조달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그 투자를 하는 순간 고용이 창출돼요. 예, 그러면은 뭐 여기도 뭐 자녀분들 계시겠지만 당연히 직장을 구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은 그 고용이 창출되면 또 소비가 증가하고 그러면 기업들은 더 투자를 하고 시장도 좋아지고 이게 선순환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이제 옛날에는 많은 분들이 그 우리 한국에서는 너무 막 드라마도 그러잖아요. 맨날 뭐 그 주식하는 사람은 패가 망신하는 사람처럼 맨날 나오고 진짜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극단적인 경우고 주식시장이 왜 합법적이냐면 그냥 뭐 돈 놓고 우리가 돈 내고 돈 먹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런 좀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뭐 주식 투자 다들 하고 계시겠지만 왜 주식 투자를 해야 하냐면 그러니까 저는 뭐 선택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일단 만약에 1천만 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1번 은행 예금, 2번 주식 투자. 사실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왜냐면 뭐 여기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가상화폐도 있을 거고 부동산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건 다 투자니까 제외를 하고 이 두 가지라고 그냥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예금 금리가 1%밖에 사실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정기 적금 넣어놔도 거의 1%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1천만 원을 넣어놓으면 1년 동안 이자 수익이 84,200원 나와요. 세금 좀 제하면. 그럼 5년 후에는 계산을 해보니까 1,044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냥 얼마 되질 않죠. 근데 주식 투자를 내가 했다고 치면 만약에 어떤 기업이 5% 성장하고 배당도 2%까지 준다. 이런 기업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지금 사도요. 2.5% 배당 받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그대로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차라리 삼성전자가 지금 8만 원인데 만약에 주가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빠지지만 않는다면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정기 적금 넣어놓을 바엔 정기 적금 1%좀 넘잖아요. 근데 그 어쨌든 삼성전자는 연간 2.5% 배당을 주고 분기마다 줘요. 분기마다 아마 0.7% 아마 그 정도 줄 겁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통 연말에 또 특별 배당을 줘요.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 배당을 앞으로 계속 올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이제 아버지 그 재산 세금 내야 되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 주식 투자하는 게 합리적인데 어쨌든 연 5% 성장하고 2% 배당하는 기업은 되게 많아요. 흔해요. 근데 그런 기업을 우리가 투자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5% 성장해서 주가 5%씩 오른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저런 이제 그 수익이 나옵니다. 6,383원. 연간 배당 수익률 2%만 해도 5년간 84만 6천원. 그러니까 일단 이자 수입보다 그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고 거기다가 지금 주식이 올라가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1,361만 2천원. 물론 이제 주식 투자의 함정은 우리가 손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잘못 투자라면. 그런 게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당연히 은행보다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를 좀 꺼려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손해볼까봐 그런 좀 무서움이 있는데 어쨌든 주식 투자는 또 이런 보상을 줘요. 내가 잘만 투자를 했을 때. 그래서 지금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험해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예금 금리가 이거밖에 안 돼요. 쥐꼬리만큼밖에 안 줍니다.
사실 제가 어제 그 점심 때 그 예전 이제 고객분들 아직도 좀 인연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 하기 전에도 좀 이제 조언해드렸던 거기 이제 학원 강사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학원 그 이렇게 공무원 이제 시험 같은 거 하신 그 가르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사실 보면은 돈을 되게 많이 버시더라고요. 1년에 한 기본 한 50억씩 버세요. 예, 네, 아니 정말 많이 버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2년 전에 처음 뵙고 근데 이제 지금도 인연이 있어서 가끔 한 번씩 뵀는데 그분들도 처음에는 주식 투자를 되게 좀 꺼려 하셨어요. 그 조금씩 해볼까 하다가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금리가 1% 되고 그때 또 부동산은 이제 좀 규제가 되게 또 강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걸 그냥 은행에 놓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주식을 하자. 그래서 제가 조언도 많이 그때 해드리고 했는데 그분들도 하는 얘기가 투자하길 잘했대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자기도 이제 잘 모를 때이기도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은행에 넣어놨으면 지금 아마 그분들이 주식 투자금이 뭐 많은 건 아닌데 보통 5억에서 한 10억 정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그대로 5억, 10억 넣어놨으면 지금도 그냥 10억이 10억이었을 것 같다고. 근데 그분들이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한 수익률이 한 2배 정도 되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뭘 사셨냐면 그냥 뻔한 거 있잖아요.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이런 거 사셨어요. 다른 거 산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 학원 강사분들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은 저하고 스타일이 너무 똑같아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잖아요. 제발 주식이 좀 빠질 때 사자. 근데 그분은 뭐냐면 밤에 예약 주문을 해놓은대요. 왜냐면 장중에는 자기가 수업을 해서 바빠서 볼 수도 없대요. 그래서 제 방송을 보고 메모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저녁에 예약 주문을 딱 걸어놓은대요. 걸어놓고 뭐 체결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근데 종목수가 너무 많아요. 종목수가 한 100개 돼요. 제가 좋다는 거 다 사신대요, 다. 예, 예. 아, 근데도 수익이 나요. 그것도 신기하긴 한데 종목수가 많다고 해서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사람마다 다른데 근데 한 분은 그분 성격대로 딱 똑같아요. 뭐냐면 되게 급하세요, 성격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얘기를 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살려고 그래요. 어떤 기업은. 좀 여기서 10% 빠지면 사야 된다고 해도 근데 그분은 확실히 수익률이 그분도 버셨는데 이게 수익률이 한 6, 70%까지 갔다가 최근에 30%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서 매매를 반대로 하신 거예요. 자꾸 올라간 거 사서 쫓아갔다 손절하고 그리고 또 이 바닥에다가 다 던져버리고 안 가니까 약간 이제 성향인데 어쨌든 이게 사람마다 스타일은 좀 다르긴 한데 자 그럼 이제 어제도 이제 식사하면서 느낀 게 역시 주식투자는 좀 느리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당시에는 좀 빠른 분들이 이길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이 그냥 원웨이였어요. 그냥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그 급하신 분이 수익이 훨씬 많이 났어요. 작년만 해도 더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오르는 기업을 여기서 샀는데 또 가요. 이렇게. 근데 올해는 안 그래요. 이렇게 가니까 올라가는 거 사면 물려요. 그러니까 이제 느리게 하시는 분은 이렇게 내려올 때만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보존이 되고 오히려 요새 4개월 동안 장이 안 갔는데도 수익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본론은 뭐냐면 결국에 지금 최근에도 이렇게 돈 많으신 분들도 주식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이제 더 하려고 하세요. 예, 점점. 예. 그 부동산도 그분들도 이제 부동산이 좀 있는데 다 처분했대요. 그냥 집 한 채만 남기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비트코인을 하자니 자기가 전혀 모르겠고. 근데 주식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니까 내가 아는 기업만 투자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금 금리가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람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아, 관심이 없던 분들도. 그래서 지금 한국의 주식 투자 인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만 명까지 원래 2019년도에 600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1000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400만 명이 새로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해야 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 때문에 그래요. 1천만 원이 이제 은행 계좌에 있다면 짜장면 가격이 지금 5천 원인데
지금 10년 후에 만약에 15,000원이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 짜장면 가격이 저는 제가 기억나는 게 제 아주 어렸을 때 저는 500원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때 80년대에 500원 했었고 그리고 2000년에 2,500원 했었고 지금 이제 5,000원이죠. 근데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제가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가정은 했지만 10년 후에는 최소한 10,000원은 가겠죠. 근데 이제 15,0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5,000원일 때는 1,000,000원이면 내가 2,000명한테 짜장면을 쏠 수가 있어요. 2,000명에 달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15,000원이면은 같은 1,000,000원인데 666그릇밖에 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죠? 이게 나의 1,000,000원의 가치는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액면 1,000,000원이 바뀐 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내 은행 계좌 1,000,000원은 이자가 좀 붙어서 뭐 좀 더 늘어났겠지만 그대로 1,000,000원에서 큰 변동 없어요. 1% 이자 주면 한 1,100만 원, 200만 원까지 늘어났겠지만 결국에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물가는 계속 더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내 돈의 가치는 떨어져요. 그래서 주식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저금리도 있지만 내가 가진 돈을 방어를 해야 돼요.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M2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던 정기 예금, 정기 적금에다가 지금 지갑에 있는 현금, 당장 뽑을 수 있는 ATM기 가서 뽑을 수 있는 돈들, 그거 다 합친 게 저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게 미국이거든요. 미국의 옛날에 1980년대부터 이게 보시면 돈이 계속 풀려요. 근데 천천히 풀렸다가 작년에 미친 듯이 풀렸죠.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꼭 아셔야 돼요. 앞으로도 돈은 계속 풀려요. 속도는 완화돼도. 그래서 미국의 S&P 500 지수가 130년 동안 올라간 거예요. 괜히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가요, 주식은. 근데 어쨌든 가요. 방향은. 그래서 주식질을 하는 거. 워런 버핏도 그래서 주식질을 했던 거고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지만 주식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중간중간에 뭐 이런 금융위기도 오고 내가 잘못 투자하면 부도도 맞으면 그 기업들에서 데미지를 얻지만 그래서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두 개 상패를 당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보면 돈만 빼고 지금 다 오르는데 카카오가 지금 13만 원까지 갔죠. 지금 1년 동안 3만 원에서 4배 갔어요. 진짜 이거 무서운 거죠. 삼성전자가 20년 동안 3,000원이었어요. 20년 전에. 지금 8만 원. 비트코인 지금 1,000달러에서 요새 좀 빠졌지만 어쨌든 뭐 4만 5만 달러까지 갔었고 심지어 이거 뭐 비트코인 비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마저도 올라갔고 강남의 압구정동 아파트가 20년 동안 사실 지금 여기 아파트에 따라 다르죠. 어떤 건 40억 넘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올랐어요. 금도 올랐습니다. 좀 적지만. 그 다음에 요새 롤렉스 서브마리런가 이게 뭐 엄청나게 없어서 못 판다면서요. 시계가. 막 매장에 줄 서 있고 가도 못 사고. 근데 이것마저도 원래 이게 500만 원짜리였어요. 그러다 1,100만 원 올렸는데 중고가가 2,98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이 롤렉스의 가치도 물론 좋지만 결국 똑같아요. 이걸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돈을 갖고 있을 바엔 이런 거라도 갖고 있겠다. 그리고 명품이 좋은 게 희소성이 있으니까 돈보다는 저걸 사가지고 그냥 갖고 있겠다는 심리가 더 강해요. 근데 계속 올라가요. 뭐 루이비통 가방이라든가 샤넬 백이라든가 가격이 안 떨어져요. 절대로. 예. 그 다음에 신발, 나이키에서 나온 한정판도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약간 바보가 돼버리는 그런 지금 세상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꼭 주식 투자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처럼 옛날에 그냥 많은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은 돈을 받고,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고 그걸로 집 샀어요. 그게 가능했어요. 왜냐? 그때는 은행 예금 금리가 20%였잖아요. 20%면 이걸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1억 원만 여러분이 만약에 넣어놓으면 5년 후에 20% 이자 받잖아요. 5년 후에 2억 5천만 원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예. 주식 투자를 뭐하러 해요? 그럴 바에. 근데 지금은 1억 넣어봐야 5년 후면 1억 1,000만 원 정도 넘을까 될까 말까요. 얼마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물가는 올라가니까 실제로는 손해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금리인데 보시면 이게 우리 한국의 2000년부터 시작입니다. 그때 금리가
국채금리는 우리나라 이제 한국에 투자하는 그 채권이죠. 이게 9%였어요. 그럼 사실 1년에 9% 이자를 주는 거예요. 안 망해요, 절대. 근데 보시면 뭐 중간중간 반등은 하지만 결국에 지금 1%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갈까요? 못 가죠, 이제. 더 이상 못 가고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물가 계속 올라갑니다. 예. 이렇게 지금 물가는 오르는데 금리는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에 주식투자 왜 해야 되냐?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내 원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자산을 방어해야 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저렇게 올라가니까 더 오르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통화량이에요. 이 빨간색, 검은색 선이. 이게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예. 올해 더 이제 가파르게 오르는데 한국의 이게 주택가격 지수예요. 이게 아파트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간중간 굴곡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저기 2020년에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죠. 이게 아파트 가격이. 저게 왜 그러냐면은 물론 서울에 아파트가 없어서도 있는데 결국엔 지금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게 커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맞물려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제가 뭐 정부를 비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 원리를 알고 정책을 저는 내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게 누구나 지금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를 다 대부분 사랑해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사랑하냐? 서울에 살고 싶어요. 근데 서울에 아파트가 없는데 공급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세금 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아니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공급이 없으면 더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이제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 한 거예요. 예, 근데 좀 너무 늦긴 했지만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이제 그게 공급 효과가 생기면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방향 자체는 이런 식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코스피 지수와 부동산 이제 가격 지수인데 그 주식 투자가 왜 힘드냐면 우리 한국의 예전에 코스피 지수가 여기였거든요. 여기 요 레벨이었는데 여기 500포인트 옛날에 1900년대 초반에 지금 한 6배 올랐잖아요 지수가. 근데 왜 돈을 다 못 버냐면 그냥 지수에 투자했으면 돈 벌었죠 6배. 근데 이런 구간에서 다 망해요. 여기서 못 견디고 다 털려요. 여기 코로나 때도 특히 빚내서 투자하다가 못 견디고 다 망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위험하다, 돈 못 번다 하는 건데 사실 좋은 기업 투자, 장기 투자 하신 분들은 돈 많이 버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주식이 부동산보다 어려운 겁니다.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예.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변동성을 이용하신 분들은 돈을 또 많이 벌었겠죠, 실제로. 근데 중요한 건 방향성은 어쨌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앞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항상 저보고 그래요. 이제 요즘에는 또 많은 이제 그 투자 고수분들도 나오셔가지고 작년에는 이제 일방적으로 간다고 다들 외치셨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좀 조심하자는 얘기를 되게 많이들 하고 계세요. 좀 조심하자, 현금 늘리자. 뭐 사실 제가 이제 요즘에 저희 회사에서도 저는 사실 계속 시장 좋게는 보는데 저희 이제 당사의 윤조 센터장님은 이제 리서치 센터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공식 의견인데 되게 좀 보수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이제 회사 내에서도 약간 의견이 다르긴 하는데 그분도 되게 원래 강세론자예요. 근데 이제 좀 많이 올라서 좀 쉴 때 됐다고 좀 보시는. 저도 근데 뭐 지금 한 4개월 정도 시장이 못 갔기 때문에 쉬는 거는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저는 계속 말씀을 해드려요. 방향 자체가 어쨌든 강세장이 그 장기적으로 열렸다면 중간에 내가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싸게 잡으면 너무 좋은데 제가 왜 그 얘기를 잘 안 하냐면 못해요. 진짜 못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거 하다가 좀 하려다 다 털려요 그냥. 예, 괜히 어설프게 하다가 특히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게 그래요. 그거 그냥 고점에 팔고 싸게 하려다가 털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조금 하려다가 차라리 그냥 한 주도 안 팔았으면 돈 다 벌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 강세장이 저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앞으로 나온다면 주식을 저도 팔으라고 하겠죠. 근데 어차피 저는 3천, 4천, 5천, 6천까지는 계속 간다고 봐요. 몇 년에 걸쳐서 가겠지만. 그래서 너무 그거를 올랐으니까 그냥 주식을 정리하고 또 싸게 잡아봅시다. 이거보다도 저는 그냥 좋은 기업이면 시장과 상관없이 그냥 가져가고 빠지면 더 사면 되고 대신에 그것만 구분하면 되죠. 내가 이거를 5년, 10년 가져갈 기업인지
아니면 그냥 잠깐 사고 팔 기업인지 이것만 구분하면 돼요. 시장을 보고 구분할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가지고 타이밍을 보는 게 낫지, 단지 지수가 올랐으니까 그냥 현금을 무조건 늘립시다.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좀 이렇게 시장을 좀 좋은 쪽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 한국의 수출 데이터예요. 너무 좋죠.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결국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천천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게 장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예, 장기 투자. 이게 아니 진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에 있어요. 오스트리아에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주식은 머리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자 되신 분들 다 이 과정을 겪었어요. 진짜로. 예. 그래서 장기 투자를 위한 3요소가 당연히 좋은 기업 사야 되죠. 그리고 싸게 사야 돼요. 어쨌든 삼성전자도 96,000원에 사면 비싸요. 지금 8만원 깨지면 싸요. 8만원 미츠. 그럴 때 사면 딱 좋고, 마지막으로 지금 인내심, 삼성전자 사신 분들이 요새 주식 다 던져요. 안 가니까. 주변에 안 좋은 얘기 나오죠. 안 가죠. 다른 기업들은 올라가는데 나만 소외받는 것 같죠. 던진단 말이에요. 이게 결론은 1, 2번도 중요한데 이게 없으면 절대 돈 못 봅니다. 인내심. 아니 주식을 내일 당장 갈 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저도 알고 싶지만 그건 뭐 불가능하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일 주가를 다 예측을 하고 그걸 정확히 맞추는 사람들이 진짜 많으면 주식시장은 형성이 안 돼요. 주가가 오늘 다 올라가요. 예. 그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서 있으면 나는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올해 초에 방송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올해 하반기에 분명히 우리 백신 맞고 우리 분명히 마스크 벗을 거다. 근데 그때는 뭐가 갔냐면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만 갔어요. 1월, 2월에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하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 그거 뭐 아직도 뭔 얘기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 막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막 한때 막 700명, 800명 이렇게 나오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마스크를 언제 벗냐. 근데 그때 미리 이제 미래를 예측하고, 그때 뭐 예를 들면 호텔 신라 같은 면세점 사신 분, 의류회사, 아니면 이제 색조 화장품. 이제 마스크 벗으면 립스틱 칠할 거 아니에요. 그 기업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던 분들은 5월 달에 대박이 났어요. 그 기업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항공주, 여행주, 색조 화장품, 호텔 신라, 뭐 면세점, 백화점 뿐만 아니라 뭐 의류주 중에서 F&F는 뭐 주가 3배 갔고, 예. 그 다음에 뭐 휠라홀딩스 같은 기업도 영업무역 정말 많이 갔죠. 뭐 참 좋은 여행 같은 여행사도 뭐 주가 몇 배 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갔을 때 미리 농사 지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왜 못 보냐면요. 저 인내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랑 똑같이 생각하신 분도 돈을 못 보시는 게 왜냐면, 두세 달 기다려도 도저히 안 움직이니까 결국 팔아서 4월 달에 제일 잘 갔던 게 철강 조선주예요. 글로 가요. 그 제일 악수를 두신 분이 포스코 사신 분. 40만 원 넘을 때. 왜 사냐면 슈퍼사이클이라고 그래요. 또 원자재 슈퍼사이클 얘기 나오니까 이제 거기에 또 혹하는 거죠. 아, 역시 나는 안 돼. 그래서 색조 화장품이니 뭐 휠라홀딩스 다 던져버리고 교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포스코는 41만 원짜리가 지금 34만 원까지 빠져 있고, 그 색조 화장품이나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30% 올라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저 인내심이 없으면 결국 돈 못 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건 투자 대가들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모든 분들이 엉덩이로 진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좀 발휘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그리고 매도는 언제 하냐? 이 4가지죠. 보유기업의 성장성이 안 좋아진다. 내가 예를 들면 색조 화장품 기업을 매수를 했는데 올해 분명히 마스크 벗을 줄 알고, 근데 백신도 안 되고 마스크 올해 못 벗을 것 같다. 그럼 파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잘못 본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내가 손해보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틀릴 수 있어요. 워런 버핏도 10개 중에 6, 7개 다 손해봐요. 근데 그 3개가 대박이 나서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3개로. 다 그래요. 이번에 그 이원기 이 자산운용사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옛날에 3프로TV에도 나오셨던, 아마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도 그랬어요. 그분도 정말 대가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정말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인데 자기도 10개 투자하면 7개가 손해를 본대요. 근데 나머지 3개에서 다 떼돈을 번대요.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근데 내가 생각한 매수 아이디어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틀렸을 때 인정하고 다른 걸로 갈아타면 돼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반기에 지금 이제 저는 투자 아이디어를 뭐로 보고 있냐면 제가 요즘에 방송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컴투스를 계속 얘기를 많이 해요. 게임 회사. 서머너즈 워 100년 전쟁이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흥행에 좀 실패했어요. 그 주가가 18만 원짜리가 지금 12만 원까지 폭락을 했어요. 한 2달 만에. 근데 올해 말에 게임이 또 하나 나와요. 진짜 이건 완전 대작 게임인데 이걸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 기업을 흥행에 실패할지 성공할지 저도 모르죠. 근데 기대감이 있으면 주가 올라가거든요. 보통 게임 회사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 남들은 아무도 관심 없기 때문에 사놓는 거예요. 미리 농사를 지어놓고 10월, 11월에 보는 거예요. 흥행할지 안 할지. 그리고 이제 게임이 이제 날짜가 나오면 날짜가 다가올 때는 좀 팔아야 되겠죠. 미리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갔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사실은. 예. 그게 하나의 매수 아이디어인데 그게 실패하더라도 해보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논리인데 그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를 못 하시니까 답답해서 못 하시는 건데 어쨌든 매도를 하는 거는 그 보유 기업이 어쨌든 성장성이 약화됐을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게 발견됐을 때 예를 들면 컴투스보다 NC가 난 더 좋은 것 같다. 뭐 그럼 갈아타도 돼요. 그 세 번째가 가치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애플카 이슈 나왔을 때 애플이랑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현대차가 너무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오버스팅을 했어요. 그럴 때는 좀 줄여도 돼요. 일시적으로. 아니면 어떤 기업을 내가 갖고 있었는데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 실제로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그 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약간 윤석열 테마주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회사를 자동차를 좋아서 샀는데 윤석열 테마가 붙어서 상한가 가기도 하잖아요. 그럼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기업 가치랑 무관하니까. 그리고 기업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정책 변수가 생겼다.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업인데, 그러니까 이건 뭐 물론 극단적인 좀 가정이긴 한데,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제 뭐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내가 건설주 갖고 있었는데, 자, 내일부터는 우리는 주택 공급을 줄이겠다. 더 이상. 뭐 대통령이 갑자기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럼 건설주 무조건 다 던져야 돼요. 예.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정책이 나온 거예요. 그럴 때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원자력 발전 관련 기업은 무조건 매도예요. 민주당의 공약이잖아요. 우리 원전 줄인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건 방치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다음 대통령은 왠지 야당이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근데 야당은 원전 찬성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걸 미리 예상을 하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투자가 내가 야당을 좋아하고 나는 민주당을 좋아하더라도 야당이 지금 만약에 딱 상황을 봤는데 이거 야당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면 원자력 발전주도 사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그런데 건설주는 저는 왜 좋게 보냐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무조건 재건축 규제 완화, 그 다음에 공급 확대. 그래서 저는 내년 대선 전까지는 건설주는 팔지 말자. 그 시각인 거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면 팔아야죠, 당연히. 미리 올라가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몇 프로 빠지면 저 5% 손해봤는데 손절해야 될까요? 20% 빠졌는데 손절해야 됩니까? 10% 올랐으니까 이익 실현할까? 이래요. 다 이런 거 물어보세요. 그걸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책이 바뀐 것 같은데 지금 건설주 팔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아요. 진짜 잘하시는 투자분들. 근데 대부분은 주가 빠지거나 오르면 팔까요, 살까요? 이렇게 다들 물어보시는데 그건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냐면 이게 복리의 마법인데 이게 공식이에요. 사실 이걸 아실 필요는 없고 그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인데 연평균 수익률을 내가 1년 동안 10%씩 매년 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억이 얼마가 되냐면 20년 후에 6억이 돼요. 6.72억. 근데 20%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이 정도는 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 1년에. 기회가 많아요, 진짜. 정석대로만 내가
주가 급락했거나 이렇게 좀 싼 자리에서 좋은 기업 들어가시면 가능합니다. 비싸게 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0%만 20년을 내면 38억이 돼요. 이게 믿기지 않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진짜. 근데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단 재투자를 계속 한다는 가정인데, 재투자를 계속. 그러니까 저렇게 솔직히 하긴 쉽진 않지만 가정을 해본 거예요. 30%면 190억이 돼요. 근데 워런 버핏이 진짜 이걸 했잖아요. 매년 20% 벌었어요. 그리고 주식을 현금화 안 하고 계속 재투자를 했어요. 배당도 받고, 그래서 지금의 뭐 몇십조가 넘는 거부가 된 거죠. 사실은. 평생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급하지 않고 장기 투자하시고, 아까 배운 대로 합리적인 가격에, 합리적인 기업을, 그 다음에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미래가 좋아질 기업들을 투자하시면 저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평생 하실 거니까. 그리고 잃으면 안 돼요. 왜 급등한 기업이나 막 쫓아가는 매매하면 안 되냐면 여기에 노출이 돼요. 마이너스 30%씩 한 번씩 까먹잖아요. 이거는 한 번도 손해를 안 본 사람의 포트폴리오예요. 1년치가 0% 수익, 그 다음 2년이 10%. 그러면 10,000원이 16,000원이 돼요. 60% 수익은 나는데 이 사람은 어떠냐면 30% 까먹고 40%. 근데 결론은 10% 이익 아닌가요? 그죠? 결론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근데 얼마냐면 9,000원 돼요. 10%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반토막 났는데 올라가려면 2배가 올라가요. 본전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손해를 보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 때문입니다. 큰 손해를 보면은 회복이 돼도 내 원금이 불려지질 않아요. 근데 내가 진짜 올해 남들은 막 20% 30% 버는데 나는 막 1% 벌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안 까먹으면 돼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나는 20% 수익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서 누가 벌든 말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나만 벌면 돼요. 나만 안 까먹고. 옆에 친구가 돈 번다고 나한테 돈 줄 것도 아니잖아요. 뭐 술 한 잔 얻어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의미가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한테만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또 성향이 다르잖아요. 나는 성장주가 좋다. 나는 은행주 같은 가치주가 좋다. 그러면 나는 자기한테 맞는 걸 찾으셔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은행주 같이 천천히 가고 배당 많이 주는 게 좋은데 그런 분이 굳이 성장주, 뭐 네이버 카카오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성장주가 좋으면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언제 사냐면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올랐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미국의 테슬라가 지금 엄청 빠져 있어요. 그럼 테슬라 같은 거 사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테슬라를 다 안 좋게 봐요. 그럴 때 사는 거예요. 사실 주식은. 남들이 안 좋게 볼 때 과감하게 살 줄 알아야지 저는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업종마다 그런 퍼는 있는데 사실 그것도 꼭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지금 보통 옛날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고 이게 정체된 산업들 있죠. 아니면 누가 규제를 하거나 이런 산업들은 PER이 보통 업종 평균 PER이 10배가 안 돼요. 은행이 5배밖에 안 돼요. 정부가 대출 못하게 막 규제도 하니까. 건설업종도 공급 못하게 해서 PER이 4배, 5배였어요. 근데 이런 거죠. 건설업종이 4배, 5배였는데 정부가 공급을 풀어주잖아요. 그러면은 PER을 10배까지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위가 열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전기차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보통 엄청 고성장하는 섹터는 PER이 기본 30배에서 50배를 줘요. 그 정도를 줘요. 보통은. 고성장하면. 저성장은 10배 이하. 그게 이제 공식이라면 공식일 수 있는데 그것도 뭐 기업마다 다르니까. 근데 예를 들면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성장을 못 한다고 쳐볼게요. 아니면 엄청난 경쟁자가 들어왔어요. 그럼 50배 주던 회사를 50배 못 줘요. 예를 들면 30배까지 줄 수도 있어요. 화장품이 그거예요. 화장품 회사들이 옛날에 중국 소비 시장이 커질 때 2014년, 15년도에 막 그때 40배, 50배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고성장 산업이 아니잖아요, 화장품. 그래서 지금 PER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20배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업종이 계속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PER이 높다고 피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앞으로도 성장한다고 본다면 높은 PER이 용인이 돼요. 그래서 지금 누가 봐도 제일 고성장하는 섹터는 어디냐면 당연히 전기차잖아요.
그 다음에 친환경, 그죠? 이 두 개는 무조건. 그 다음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비메모리 쪽.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좀 고성장하는 게 우리나라 K 콘텐츠, 드라마, 웹툰, 뭐 아니면 그 연예 기획사, 뭐 엔터 회사들, 이런 것들은 계속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기본이 20배 이상 줘요.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성장을 못하는 기업들은 어쨌든 10배 이하를 대부분 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보통의 우리가 좀 업종 평균 표를 보는 그런 건데, 근데 그 업종 안에서도 잘하는 기업은 10배, 그러니까 어떤 그 건설사가 PER을 보통 5배 받는데, 어떤 건설사가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해가지고 수주를 엄청 따냈어요. 그럼 그런 기업들은 15배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절대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 레인지라고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섹터가 다음 무슨 섹터를 이동만 아니면 그 시발점이 저희 어떻게 좀 캐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그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 주도 섹터가 넘어가는 걸 알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없고, 사실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긴 아는 건데, 일단 이제 지금도 저는 작년부터 BBIG가 주도했잖아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같은, 거기에 이제 반도체, 또 최근에 전기차, 뭐 이런 것까지 좀 이제 섞여가지고 가기도 했는데, 보통 주도주들이 올라갈 때 보면은 최소 5배는 가요. 보통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아까 카카오가 한 5배 올랐거든요, 지금 거의. 예. 그러니까 5배 올랐으면 평균적으로 이제 올라온 거죠, 사실. 예. 근데 중요한 건 5배, 10배가 아니라 카카오가 지금 이렇게 주도주인데, 이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미국의 아마존이 1000배 올랐거든요. 그 적자 보던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점유율 늘려나가니까. 근데 예를 들면은 카카오의 경쟁자가 딱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강력한. 그러면 이제 주도주는 끝난 거예요. 걔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몇 배 간다 그건 모르고, 그래서 매 분기마다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카카오를 내가 주주면 업데이트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 지금도 실적 좋구나. 그럼 가져가는 거죠. 지금도 경쟁을 안 하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최근 들어서 카카오를 좀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주가 여전히 좋지만, 왜냐하면 카카오가 지금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지금 행위가 시작이 됐어요. 카카오 뱅크부터 카카오페이, 모빌리티까지 앞으로 다 상장시켜요. 그럼 주주 가치가 훼손돼요. 나는 카카오의 그런 사업들이 너무 좋아서 투자를 했는데, 이 기업들이 비상장일 때는 카카오만 하면 되잖아요. 상장을 하나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분산이 돼요. 그러면 지분 가치가 희석돼 가지고 되게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주인데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앞으로 2배, 3배 더 가더라도 그냥 지금 스톱하는 거고, 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카카오만 사면 그래도 다 지배하는 거 아니냐. 그럼 가져가시는 거죠. 근데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런 식으로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성장성은 훨씬 떨어져요. 그게 주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는 내년부터 되게 좋아요. 왜냐면 올해 마케팅 비용을 너무 많이 썼어요. 왜냐면 쿠팡하고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일본에도 전자상거래 시장 뛰어드는데, 일본은 전자상거래 시장이 그 비중이 8%밖에 안 돼요. 일본 여행 가보셨겠지만 다 현금 쓰잖아요. 예, 카드도 안 써요. 안 받아주고 잘. 근데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도 언젠가 바뀌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깃발 꽂고 지금 영업을 하는 건데, 그게 당장 돈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네이버는 좀 시간이 걸려서 지금 주가 안 가는 건데, 반대로 네이버는 좋은 점이, 네이버 하나만 사면 그냥 끝이에요. 다른 자회사 상장을 안 시켜요. 예, 그런 면에서는 좀 매력적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계속 분석을 해보는 거죠. 뭐 전기차를 2차 전지 갖고 있는데, 저는 2차 전지도 왜 계속 보유하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급 나갈 때 저는 좀 사도 괜찮다 말씀드린 게, 만약에 미국 시장이 안 열렸으면 저도 안 좋게 봤을 거예요. 근데 2차 전지가 작년에 보통 5, 6배 올랐다가 주가가 한 30% 빠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뭐 배터리 회사들이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자기네가 만들겠다 그래서 빠졌는데, 그건 반영이 됐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법안 만들어 가지고 미국 자동차 시장을 열어줬어요. 한국 배터리 공장 들어와라. 내가 세금 혜택 줄게. 그리고 친환경차 의무적으로 생산. 이 법안이 이제 나왔거든요. 그럼 미국 시장이 열리는데, 미국에서는 중국 회사들이 배터리 공급을 못 할 거예요. 바이든이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해. 예, 그건 공장 짓는 것도 아마 맞겠죠. 그러면 배터리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의 파나소닉은 테슬라밖에 안 해요.
근데 한국 기업들은 GM, 포드도 할 거고 미국의 자동차 회사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내가 5-6배 올라서 30% 빠졌는데 주도주가 끝났을까? 이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열린다고 생각하면 가져가는 거죠, 그냥. 아, 아직 안 깼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 돼요. 몇 배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중간중간 주도주가 한 번씩 바뀌는 게 결국 뭐냐면은 너무 일단 올랐을 때 그 올해 1월달 이후로 2월부터 경기 민감주가 올랐잖아요. 그럼 뭐냐면 성장주가 가는데 이 성장주가 가는 배경을 아셔야 돼요. 성장주가 그렇게 더 올라갔던 게 미국의 금리가 너무 낮아서 그래요. 금리가 낮으니까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가 너무 낮아요. 근데 이 기업들은 너무 이 안 좋은 환경에서도 성장을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가 명품백 사는 거랑 똑같아요. 희소성이 있어요. 이 기업들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만 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은 주가 올라갔던 거죠. 근데 미국의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경기가 이제 좋아지는 쪽에 베팅을 해요. 경기가 좋아지잖아요. 모든 기업이 다 좋아져요. 대부분. 그러면은 얘도 좋았지만 못난이들도 이제 예뻐 보여요.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그럼 다 예뻐 보이니까 그 중에서 가격이 제일 싼 걸 찾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치주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뭐 현대중, 뭐 한국조선해양, 뭐 아니면 뭐 석유화학 기업, 이런 뭐 건설주, 기계주,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이클이 2월부터 나온 거예요. 금리 때문에. 근데 그걸 보면서 일정하게 예측을 하는 거죠. 아, 지금은 이제 성장주는 좀 쉬어가겠구나. 그래서 그런 이제 사이클들은 우리가 당시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레벨에서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네? 그럼 성장주 안 좋겠다. 좀 줄이고 자, 가치주로 좀 옮겨가자. 이런 논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펀드 매니저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 솔직히 알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은 미국의 금리를 매일매일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워낙 뭐 좋은 유튜브들도 많이 나오니까 방송 같은 거 보면 그런 것들 시그널도 알려주시는 분도 계세요. 특히 또 오건영 부부장님 많이들 아시잖아요. 워낙 또 미국 금리나 이런 거 잘 보시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은데 근데 너무 그거는 타이밍적인 거라서 사실 뭐 너무 그렇게 디테일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분들은 공부하시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시간 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도 시간이 없어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는 슈퍼개미 되신 분도 그냥 직장생활 하는데 맨날 주식 까먹다가 뭐 리딩방 같은 데 들어가서 수업료 내고 막 까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 혼자 뭘 했냐면 그냥 보고서만 봤대요. 증권사 나오는 보고서를 그때 이런 유튜브가 없으니까 그냥 보고서를 그 출근하는 시간하고 퇴근하는 시간하고 점심시간에 3번 봤대요. 남들은 이제 대부분 보면은 출근하고 퇴근할 때 다 게임 하시잖아요. 지하철에서 드라마 보시고. 근데 그분은 뭐 했냐면 그 시간에 그 뭐 프린트도 출력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그냥 봤대요. 그 보고서들을. 그 시간에. 근데 그걸 보고 중요한 것들은 메모도 해놓고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지겨워도 했대요, 그냥. 뭐 짜증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 그거를 매일매일 반복을 한 3-4년을 계속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진짜 수익률도 좋아지고 자기가 잘 알게 되니까 손실이 적어지더래요. 대박도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매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 기업은 내가 좀 비중을 확 실어야 되겠다. 그런 시점이 온대요. 이거는 제가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게 어느 시점이라고 저도 이제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게 걸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진짜. 이 기업 지금 무조건 사야 되겠다. 그런 시점이 한 번씩 보이거든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지겨울 수 있더라도 최소 1시간 정도라도 증권사 보고서라도 보시면 좋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학원 강사분 중에 한 분이 그 되게 바쁘신데도 저녁에 그걸 하시는데 제 방송을 틀어놓고 1시간짜리 정도 하잖아요. 방송을 틀어놓고 자기 일을 한대요. 하다가 이제 한쪽 대충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요한 얘기가 하나 딱 나오면 바로 스톱해놓고 메모를 해놓는데요. 메모를 해놓고 이 보고서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 조교분들 있잖아요.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프린트를 해온대요. 그래서 그것 좀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분도 되게 시간이 없는데도 그렇게라도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겠더래요. 조금씩. 예. 그래서 너무 정답은 진짜 없는데
진짜 매일매일 증권사 보고서가 유료도 있지만 좀 여유 되시면 FN 가이드나 와이즈 리포트가 유료예요. 한 달에 한 10얼마 정도 줘야 될 거예요. 금액 비싸긴 하지만 여유가 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고, 왜냐면 그게 전 증권사 다 나와요. 근데 무료로 보고 싶으시면 네이버도 요새 나와요. 근데 전 증권사 다는 안 줘요. 예.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네이버나 환경 컨센서스라고 있어요. 거기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먼저 권유드리고 싶은 게 순서가 산업부터 보세요. 기업부터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는 산업이 진짜 중요해요. 너무 많은 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보고서에서 뭐 그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뭐 그 제가 지난주에 봤던 것 중에서 제일 좀 눈에 띄었던 게 그 한화투자증권의 넥스트 레벨이라는 엔터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저도 사실 그거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한번 읽어봤어요. 뭐라고 나오냐, 우리나라 엔터 3사에 대해서 나와 있고, 엔터사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앨범 판매, 굿즈 판매, 콘서트. 근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안 좋았는데, 앨범은 이제 요즘에 그 콘서트를 못 하니까 팬덤들이 앨범을 많이 사준대요. 옛날 앨범. 그래서 실적이 좋았는데,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왜 엔터사들을 더 좋게 봐야 되냐면,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하이브가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팬클럽은 팬클럽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가입하는 사람들한테 굿즈도 팔고 티켓도 팔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팬클럽 회장이 제일 갑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BTS 오빠들을 내가 보고 싶으면 굿즈를 사고 싶거나 그러면은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에 가입을 하면 돼요. 근데 이 위버스는 하이브가 갖고 있어요. 네이버도 여기에 지분 투자를 했어요. 같이. 그럼 여기에 얼마를 내고 내가 굿즈를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돈이에요. 근데 왜 위버스가 좋냐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지금 한 달에 한 500만 명이 여기 가입돼 있대요. 본대요. 보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BTS 오빠들의 굿즈를 사는 거예요. 여기에 수수료 일정 부분 내고, 이 수수료를 하이브가 먹는 거죠. 예. 그리고 그 SM은 지금 버블이라는 그 똑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JYP가 지분 투자를 했고요. 이거는 한 달에 5,000원을 내면 그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들하고 1대1 채팅을 할 수가 있대요. 물론 이제 그게 제한은 있겠지만. 그리고 NC소프트는 CJ ENM하고 손을 잡고, 그 강다니엘 혹시 아세요? 강다니엘이 거기 밑에 있더라고요. 채팅을 할 수가 있대요. 4,500원을 내면. 예를 들면. 그러면 안 하겠어요. 저라도 할 것 같아요. 예, 언젠간 자기 차례 오겠죠. 월 구독료를 내고 4,500원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수익원이 요것만 있었는데 이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PER을 엔터사들은 보통 20배 줘요. 40배 줘도 되는 거죠. 플랫폼 회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보고서를 안 봤으면 저도 몰랐겠죠. 그러니까 먼저 산업 분석 보고서를 본 다음에 괜찮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내가 JYP를 할 거냐, SM을 할 거냐, 뭐 하이브를 할 거냐는 이제 개별 기업 보고서를 보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산업 분석 보고서를 먼저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